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설립을 해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을 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설립을 하는 거를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도, 그리고 또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때 주의해야 할 어떤 세법상의 문제 혹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또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번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법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설립이 된 상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제 임직원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왼쪽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시면 누가 보이시죠? 예, 고민에 쌓여 있는 우리 대표님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오너, 예,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법인, 그 다음에 기금, 그 다음에 임직원, 그 다음에 대표님,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번호는 한번 이제 제가 지워보고요. 번호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의 영리법인이 아니라 제3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제3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뭐냐면, 물론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여러 혜택도 있고 여러 목적도 있고 다른 부가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복지예요. 결국 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마련해서 모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부터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거에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했던 이유는 이 복지기금 자체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인적인 이걸 또 운영하려 그러면 운영하는 어떤 그 노력이나 이런 인적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까탈스러웠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비영리 법인이면서 또 동시에 이 공익재단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공익재단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공익재단보다 운영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서 법인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연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무엇을 출연을 할까? 출연 위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자산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산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출연해도 되고요. 자기 주식을 출연해도 되고요. 현금을 출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산이든 간에 근로자의 복지, 일단 첫 번째 목적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법인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누구만 출연할 수 있냐? 법인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출연이 하나 더 써 있잖아요. 누구도 출연할 수 있다? 예, 대표님의 개인적인 자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법인이 출연했을 때는 이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뭘 인정받습니까? 손비를 인정받죠. 자, 그러면 손비를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손비 처리가 되면 법인이 중요시하는 뭐가 절감이 되죠? 예, 법인세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법인세 절감의 혜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비 인정된다라는 거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세법상 특징을 살펴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손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100분의 5니까 5%죠. 5%까지 이제 출연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위에 올라오시면은 보시다시피 사업주의 개인적인 재산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 실제로 개인의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출연하실 때는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누겠죠. 첫 번째로는 증여고요. 그죠? 증여. 증여하면 꼭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예, 상속이 따라오잖아요. 증여. 그다음에 유증이라고 쓸게요.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거 상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표님은 증여나 유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돌아가실 때 나의 재산의 얼마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자, 그러고 자 그러면 법인도 출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도 이렇게 해서 출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출연을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을 수는 없겠죠. 뭔가 우리가 받으면 그 받은 거에 대한 뭘 내야 돼요? 사실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는 뭘 받을 수가 있냐면 증여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유증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인과 대표님은 제3의 비영리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수가 있다. 출연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님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다.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여의 경우가 있고 상속의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써놓은 건 뭐냐면 독립적 운영 가능인데 이 독립적 운영 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자 제3의 법인을 설립을 한 겁니다. 비영리 법인은 제3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러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연된 출연금, 다시 얘기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어떤 단기 순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 후생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종업원들, 임직원분들의 어떤 그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유증재산 비과세 되면서 독립적 운영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설립을 해놓으시면은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일석이조의 형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을 제가 근로자의 복지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입장에서의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혜택, 이제 기금 설립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혜택, 그 다음에 근로자로서의 혜택 세 가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은 요 구조도, 요 개념, 요것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근로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법인에서 근로자의 장학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장학금. 혹은 주택보조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주택보조금. 어쨌든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뭘 내야 되냐면 받았고 그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디에 포함되냐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무슨 세를 내야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물론 건강보험료가 제일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와 사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세 잡히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증여된 자금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또한 이 근로자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단 당연히 될 거고요. 두 번째 조항에 보시면은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약간은 이제 애매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특수관계자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긴 한데, 조항에는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된 어떤 자산을 복지의 어떤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도 역시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수령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배우는 4명이죠. 첫 번째 법인, 기금, 그 다음에 근로자, 그 다음에 오너 이렇게 있습니다.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3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하고 공익재단의 성격은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제한이 없다. 그리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받은 출연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증여된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산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종업원들의 종업원과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구조 자체는. 그래서 그 구조에서 그 구조를 근간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혜택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세법상 혜택이 되겠죠. 예, 혜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인세 절감, 그 다음에 법인의 입장에선 비상장주식 가치관리, 주가관리. 우리가 흔히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인에서 퇴직연금으로 넣어요. DC형으로. 이건 어떤 경우죠? 퇴직연금에다가 법인의 자산을 넣잖아요. 그럼 비상장주식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죠. 자산이 줄어드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자산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비상장주식 가치, 주가 관리가 가능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관리를 통해서 또 어떤 그 가업 승계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증여나 상속세라든지 그런 절감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요.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자산관리연구소로 문의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